책상 옆 판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어떻게 지냈나요? 저 여행 다녀왔습니다. 어디? 남쪽으로 따뜻한 곳으로. 아, 바닷가 쪽으로? 네, 어디? 통영에 갔다 왔습니다. 뭐 행사 하나요? 1월 달에? 네? 무슨 뭐 축제 같은 게 있나? 아니요, 그냥 갔다 왔습니다. 아, 그냥 영혼이 시키는 대로. 친구가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여행을 가자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몸만 따라갔다 왔는데 좋았습니다. 좀 뭐 리프레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그래서 막걸리도 잔뜩 마시고 굴도 많이 먹고 제가 굴을 원래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산지에서 먹으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그 완전 그냥 생굴 이런 거 아니면 석화로 생굴. 구워 먹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식으로 나와서 석가찜도 나오고 생굴도 나오고 굴전이랑 뭐 굴로 할 수 있는 요리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원산지 쪽이니까 좀 싸겠네 그래도 여기보다. 그래도 그냥 그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저렴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나오니까. 둘이? 아니 넷이. 네. 이게 좀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하는 좀 그룹이 있나 보구나. 위로 잘 해줬어요? 네, 위로를 잘 해주고 또 그 중에 한 명이 또 생일이어가지고 겸사겸사 생일 파티도 하고. 되게 분위기가 좀 축하와 위로를 동시에 하는 그런. 그죠. 그래서 막 인생 계획을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잘 바닷바람도 쐬면서 거기 또 산책길이 되게 이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뭐 해수욕장이라고 거기 통영에 있는 유일한 해수욕장인데 거기 이렇게 산책로를 잘 해놔셔가지고 거기서 자전거도 타고 좋아. 그리고 날씨가 엄청 따뜻한 거예요. 맞아. 반팔 입고 다녔어요 저. 한동안 좀 따뜻함 한 스푼에다가 미세먼지 한 바가지 정도 들어있는 그런 날씨였거든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미세먼지도 없는데. 아 그래? 비가 또 개인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맑고 날씨가 14도 정도? 여가지고 저는 너무 더워서 반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1월인데. 나나색 커뮤력에 좀 놀라운 4명이나 함께 해가지고. 커뮤력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커뮤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게 좀 느껴지네. 아니 왜냐면 4명이서 이렇게 함께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남쪽까지 멀리 가는 것도 힘든데 같이 좀 행동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뭐 인생을 나름 잘 산 것 같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막 그런 말 하잖아. 근데 난나스는 어쨌든 뭐 한 3명 있는 거니까 잘 열심히 살았네. 예. 어쨌든 잘 지냈다니 뭐 다행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왔고 그죠? 네. 오늘도 지금 밖에서 약간 부슬부슬 흐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 눈이죠 뭐. 녹음하기에는 뭐 차분한 게 좋은 것 같다. 맞아. 저 올 때 한방눈 내려가지고. 출발할 때? 네.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 아닌데 엄청 한방눈이 퐁퐁 쏟아져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우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산 밑이라 그런가? 그렇겠네. 거기랑 또 조금 다르니까 지역이. 또 우리도 뭐 새해에도 한번 열심히 해보는 걸로 해서 잘해보시죠 뭐. 좋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한 인물을 또 소개하려고 왔어요. 내가 뭐 항상 할 때마다 이런 말로 에피소드를 시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 멘트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만 정확히 뭘 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유명한가 싶을 정도로 하지만 누군지는 모르는 그런 인물. 나 또 혹시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땡땡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땡땡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땡땡이 사람 이름인데 뭐 서양 사람인가 보지? 어제 뭐 외국인은 맞죠? 서양 사람이라서 동쪽은 뭐 오리엔탈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이름을 듣는 순간 할 겁니다. 오늘은 달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달마 들어봤나요? 달마 대사? 그렇죠. 달마야 놀자. 뭐 달마가 동쪽으로 달마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림도 많고. 네. 좀 익숙하네 그러면. 뭐 미술관 가면은 항상 그 동양 아파트에서 엄청나게 두꺼운 눈지방을 가지고 엄청난 그 이렇게 주름들과 그리고 약간 당나귀 한 마디 옆에 두고 수염 이렇게 항상 달마도가 있잖아요. 그렇지. 뭐니 해도 난 말처럼 이제 모습이 되게 익숙한데 보통 달마도라고 하잖아요. 그림 그려진 걸 우리가 많이 보는데 다양하게 그려지지만 특징적으로는 낱낱이 했던 말이랑 똑같이 눈이 좀 이렇게 부리부리하고 수검댕이 눈썹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오동통한 체격을 가진 할배.
거기다가 좀 더 추가하면 약간 좀 못생긴 추남 할배로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하면 이게 약간 좀 지팡이 같은 거 꼭 하나씩 들고. 그죠, 뭐 당나귀 지팡이, 뭐 집신 같은 거 갖다 보따리진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히 달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우리가 보는 달마도는 전설을 통해 가지고 상상으로 그린 거거든. 달마에는 어떤 전설이 있냐? 원래는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중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죽거든.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국을 갈 때 이 달마는 배를 타고 가려고 했어. 그래서 배가 출발하기 전에 한국에 딱 왔는데 배가 출발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배 바다 한가운데 수백 년 묵은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뱃길을 막아버렸대. 뭐 기록에 따라서는 이묵이란 기록도 있고 어쨌든 바닷길을 말아가 버려가지고 배가 출발하지 못하니까 달마가 좀 짜증이 나겠죠. 열심히 버스 놓칠까봐 뛰어왔는데 출발을 못하고 있으니까 유체 이탈을 해요. 달마가 수련을 오래 해가지고 신통력이 있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체 이탈을 해서 영혼만 빠져가지고 바닷가로 가보니까 진짜 물고기가 커다란 게 죽어 있는 거야. 그거를 신통력으로 치웠어. 그리고 다시 자신의 몸뚱아리를 찾다 돌아왔는데 몸이 없네? 어디 갔나 하고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어떤 다른 늙은 신선이 한 명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달마의 몸뚱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기록에 따르면 달마가 되게 미남이고 신통력을 가진 몸이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 그러니까 미남이라고? 원래는 미남에다가 젊고 튼튼한 몸을 가졌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신선이 그 몸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잖아. 그래서 자기도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달마의 몸을 뺏어가지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달마가 이걸 알게 됐을 때 어땠겠어요? 안나씨 달마였으면 어때? 허망해? 달마는 허망하지 않고 그냥 허허 웃었대. 허허 웃더니 그냥 그 몸을 받아가지고 자기한테는 그냥 그것이 껍데기일 뿐이니까 그런 몸뚱아리 또한 옷에 불과하다고 하고 빙긋 웃더니 그 몸을 받고 중국으로 떠났다더라. 이런 게 달마가 못생긴 까닭이다 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거나 말거나 하지만 네. 우리가 달마도를 보면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좀 할아버지의 모습도 있지만 무서운 눈매가 또 특징이라고 했잖아. 그게 보통은 이런 무서운 눈 덕분에 애군을 쫓는다든가 귀신을 쫓는다든가 해가지고 이제 집 앞에 걸어두거나 하는 건데 이렇게 부리부리한 눈을 가지게 된 데에도 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수련을 열심히 하는데 졸음이 너무 몰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눈꺼풀을 어떻게 하냐?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졸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눈꺼풀이 잘린 상태로 평생 살다 보니까 부리부리한 눈을 가지게 됐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난나씨 예전에 차 이야기 할 때 차나무 이야기 했잖아. 달마에는 또 어떤 전설이 있냐면 이 잘려나간 눈꺼풀에서 차나무가 자랐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아,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잘려나간 거기서 태어난 그런 느낌이지. 그런 느낌. 왜냐면 졸음을 쫓는 거랑 차나무의 카페인이랑 좀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전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인트로를 좀 길게 했는데 본격적으로 오늘의 달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는지 누구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의식하진 않았는데 평생 의식한 적이 없는데 달마라는 이름은 좀 이쁜 것 같아요. 아 이뻐? 네. 뭔가 좀 둥글둥글한 느낌인가? 네, 달마. 달마. 아나는 뭐 하던 사람일 것 같아? 달마가? 수련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요 스님 아니겠을까? 스님. 보통 풀네임으로는 보디다르마라고 하는데 보디가르마? 다르마. 이걸 한자로 번역하면 보리달마가 되거든. 보리달마. 보리라는 것은 깨달았다 이런 뜻이고 달마는 제가 옛날에 저기 반야심경 할 때 얘기했었는데 진리, 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 뭐 이런 뜻이겠죠. 뭐 달마가 뭐라고요? 달마가 인도 산스크리트와 다르마라고 해가지고 법, 진리 이런 뜻입니다. 달마는 고대 중국에서 활동했던 인도 출신의 승려인데 나나씨 말하는 것처럼 일단 아셔야 할 거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 아닐 거다라고 추측하는 분도 계신데 아마 그건 아닌 것 같고 실존하긴 했지만 기록이 부족해가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아마 승려로서 이제 살면서 불교 역사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쪽에 큰 영향을 끼쳤거든요. 기억나요? 우리나라 불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내가 얘기했는지? 중국? 그렇죠. 그냥 찍었는데 맞췄네. 중국이에요. 불교 자체는 인도 거지만 우리나라,
일본 이런 동아시아의 모든 불교는 다 중국에서부터 번역하고 기록한 걸 받아온 거란 말이야. 좀 이따가 다시 나올 건데 대승불교 그리고 선종이라고 하는 한 종파가 이 시초회가 이제 보리달마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불교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이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렇게 달마도가 많은 거군요. 달마도는 사실상 뭐 그런 불교적인 느낌보다는 민간 신앙 쪽이라고 봐야지. 애군을 쫓는 느낌으로 많이 봤고 뭐 불교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무속적인 느낌이 무속 신앙. 그렇죠. 뭐 민간이랑 무속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애군을 쫓는 거니까 말 그대로. 무속 신앙도 신앙이다. 아 그렇지. 이 보리달마는 남인도의 왕자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뭐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 인도에서 살다가 중국에 넘어가서 중국에 엄청 유명한 절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나요? 이것도 모를 수가 없는데 중국에 하면 엄청 유명한 절 막 아비오 하면서 막 무술하는 소림사? 그렇죠. 낱낱이도 알 수밖에 없는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면벽 수련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이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달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위에 나왔던 대승불교와 선종에 대해서 잠깐 봐야 돼요.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좀 머리 아프기도 해서 빼버릴까 했는데 그냥 달마만 보면 되게 좀 재밌거든요. 소설 읽듯이. 근데 그러면 또 우리 방송이랑 또 맞지 않죠. 오랜만에 잠깐 머리 아픈 이야기를 향만 한번 첨가해가지고 한번 들어볼게. 잠깐 봅시다. 넓은 범주에서 불교에는 커다란 두 가지 갈래가 있어. 열애께서 인멸하신 후에 불교가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바로 소승과 대승이거든요. 들어봤나요? 소승불교, 대승불교? 네. 소승은 보통 이론, 말씀, 책 같은 것에 집중을 해서 읽고 배우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쪽인데 불교의 뭐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부처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이론적인 걸 선택한 사람들이야. 이게 원래 보통 초기 원시불교의 대부분의 모습이거든요. 똑똑한 엘리트 승려들이 모여가지고 열애의 말씀, 문자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건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런 소승 집단, 우리가 보통 승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승 집단에 반감을 사는 사람들이 자꾸 등장을 해. 막 비난을 한단 말이야. 아, 쟤네들은 맨날 어려운 말만 하고 자기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만 하고 자기들만 깨달으려고 하는 뭐 약간 이기적인 집단 아닌가? 이렇게 막 비난을 하겠죠. 좋지 않게 보다 보니까 모든 역사에서 똑같은 것 같아. 그냥 기득 세력에 대한 반발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등장을 하냐. 우리는 쟤들처럼 이론에만 집중하지 않고 실제로 몸으로 하는 수행을 중요시하고 또 우리만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이외에 못 배운 우리 같은 중생들이죠. 중생들과 함께 가보자라는 의지를 가진 집단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대승이에요. 소승, 대승할 때 승자는 술의 승자를 쓴다고 뒤에 짐 싣는 술에 있잖아. 대승 쪽에서 볼 때는 야 쟤네들이 그릇이 좀 작아. 자기들만 배우고 자기들만 깨달으려고 하는 좀 속 좁은 애들이니까 우리는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커다란 술에 중생들을 태우고 함께 갈 거야. 단순히 보면 중생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대승불교의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게 우리 같은 중생들 또한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불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이 좋은 거 중생들과 함께 가보자는 움직임에서 우리는 큰 술의 대승이고 지네들은 작은 술의 소승이다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 쪽 사람들이 소승을 가르치면서 만든 말이라고 봐도 되고 나쁘게 보면 소승 쪽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현대에는 갈수록 소승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고 부파불교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당연히 우리 같은 어떤 중생의 입장에서는 대승의 입장에 좀 끌리겠지. 다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엘리트 승려들이 주도하는 소승보다는 세계적으로 대승의 세력이 커집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는 진짜 몇백 년간의 불교의 흐름을 제가 대충 읊은 거니까 다음에 좀 자세하게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불교의 가장 큰 갈래인 소승과 대승이고 다음은 선종 들어봤어요? 우리가 선종이라는 거는 불교의 여러 종파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대승불교의 한 종류거든요. 선종은 단순히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참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수련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뭐 단순히 책 읽는 게 아니라 참선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불교의 종류거든요. 선종할 때 선자는 산스크리트어인 디아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아나요? 이게 보통 명상 이런 뜻인데 이걸 한문으로 번역을 했을 때 선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 디아나는 그냥 인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요가 같은 거잖아. 그런 거의 종류라 봐도 무방해.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
가장 단순히 보면 그냥 명상이라고 쉽게 이해하면 되고 앉거나 눕거나 해가지고 깊은 단계의 집중을 통해서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어떤 불교의 한 종류다라고 보면 됩니다. 선종. 보통 중국 5세기경에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오늘의 주인공인 달마가 이 선종의 창시자가 됩니다. 위에서 왜 달마가 소림사 들어가가지고 9년 동안 면벽 수련했다고 했잖아. 면벽 수련이 뭐냐면 그냥 벽 보고 앉아가지고 명상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집중을 해서 벽만 보고 깨달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달마 이전에 불교의 잠깐 흐름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 있죠? 석가모니 부처가 죽고 나면 제가 전에 불교 이야기할 때 했었는데 딱히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죽어요. 그때 남은 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맏형 역할을 한 게 바로 마하가섭이라고 했거든요. 그 유명한 1차 결집을 주도한 마하가섭이 이끌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 마하가섭이 리더 역할을 했냐. 보통은 불교에서 이런 표현을 써. 열애께서 마하가섭에게 염화미소를 전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염화미소라고 하면 뜻으로만 보면 이런 거야. 꽃을 들고 웃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열애께서 막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막 고민하는 제자들도 있고 막 질문하는 제자들도 있고 자기들끼리 막 토론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유일하게 마하가섭만이 혼자서 빙긋 웃었대. 그걸 보고 열애께서 내 말을 이해한 거는 너뿐이구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이신전심 이런 말이죠. 마음이 통했다라고 해서 열애께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마하가섭이 불교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두타제일의 제자이자 승단의 맏형이 돼가지고 물론 야사 같은 데는 더 재밌는 비하인드가 많은데 이것도 다음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열애 인멸 후에 마하가섭이 제1대 조사가 됩니다. 조사라는 건 칭호인데 뭐 불교의 대빵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1대 조사인 마하가섭이 있고 한 1000년쯤 지났을까? 불교에 제28대를 내려와가지고 보리달마가 28대 조사가 돼요. 보리달마에게는 27대 조사인 스승인 반야다라라는 스승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 밑에서 약 40년간 배워가지고 28대 불교의 조사가 되고 보통은 뭐 소승성간에 육종을 굴복시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불교에서 제일 잘 나가던 6개의 무리가 있어요. 유상종, 무상종, 정해종, 개행종 뭐 등등등 6개의 종파가 전부 다 보리달마랑 랩 배틀을 해가지고 다 져버린 거야. 그래서 모두가 이 보리달마를 인정을 하고 28대 조사가 되었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스승이었던 반야다라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유언을 남기는데 달마에게 이런 말 해. 너는 인도에서 모든 뜻을 다 이루고 나서는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동쪽에서 가르침을 전해라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 돼요. 배를 타고 갔다고 위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미 중국으로 가기 전부터 달마는 인도에서 그만큼 인정받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인도에서 이어받은 28대 조사 달마가 중국에 갔을 때는 보통 한 490년에서 530년 사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록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처음에는 중국에 가자마자 이제 그 양무제라고 하는 왕을 만나. 이 양무제라는 왕이 되게 불교에 심취했던 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살면서 뭐 승려들한테 지원도 많이 하고 절도 막 짓고 하다 보니까 달마를 초대하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달마랑 이런 이야기를 해. 제가 평생 공덕을 많이 쌓았는데 이만큼 지금까지 쌓아온 공덕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달마가 공덕이라는 것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왕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혹시 저에게 가르쳐줄 진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달마가 또 이렇게 대답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왕의 입장에서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 땡중 아니냐. 너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달마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고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떠나버렸대요.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림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안 나온 게 되겠지. 만나선 양무제면 어떨 것 같아? 개빡칠 것 같아. 우리 흔히 말하는 약간 좀 양아치, 사이비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죠? 어쨌든 이때 양무제랑 헤어지고 나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나 봐요. 당시에 왕 같으면 화나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소림사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벽만 보고 수련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벽관바라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대.
벽과는 벽을 본다는 뜻이고 바라무는 당시 인도의 수행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벽돌이다 뭐 이런 뜻으로 불렀겠지. 이후에 깨달음을 받게 되고 중국의 제1대 조사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달마가 만든 이 선종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 왜 지금 중요하게 남아있는 뭐 조계종 이런 거 들어봤죠? 네. 조계종 이런 것도 다 선종의 종파예요. 아. 이전까지는 승려들이 다 부처님의 말씀, 문자로서 깨달았다라고 나오는데 달마는 뭐라고 하냐? 불립문자, 불립, 세우지 않는다. 문자, 글자로서 부처의 뜻을 세우지 않는다는 말이거든. 즉 책이나 언어 같은 거에 집착하는 거는 옳지 못한 거니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당시에 문자라는 거는 되게 똑똑한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특권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중생들은 그때 태어났으면 글자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생들도 깨달음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 문자 같은 거에 집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린 문자 같은 걸 이야기하고 교외 별전, 교내라는 말이 있어요. 교내는 부처님이 말씀으로 전한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교외는 위에 나왔던 것처럼 마음으로 전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처럼 문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 통하는 어떤 가르침이 있다라는 태도고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가르친다 이런 뜻인데 외우고 공부하고 달달달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깨우친다라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견성성불, 견성, 뭘 본다, 성불, 이미 내가 부처라는 것을 본다. 어떻게 보면 선종의 가장 중요한 대사기도 하거든요. 언어와 문자 같은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내 마음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어때요? 좀 지갑 꺼내고 싶지 않아? 우리가 보통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문자 같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이런 좀 희망을 심어주기도 하고 되게 좀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 이런 가르침으로 불교사에 영향을 주게 되고 물론 달마가 말한 거는 저 4개뿐만이 아니라 좀 더 있는데 보통은 후대에 만들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꼽을 때는 확실한 거는 이입사행론이라고 하는데 이입사행론이라고 하면 이라는 거는 이성할 때 이자예요. 그 다음에 행은 행동할 때 행자거든. 즉 이 머리로서는 모든 곳에 부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해서 이입사행론이 됩니다. 이런 좋은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제자들도 길러냈겠지. 시간이 흐르면서 달마의 명성이 중국에 퍼지거든요. 그럼 달마에게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근데 달마는 나는 제자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제자를 안 받아요. 뭐 불립문자 이런 거 말했듯이 내가 가르칠 게 없다는 거야. 네가 스스로 깨달으면 되지. 뭘 배우려고 해라고 하면서 제자를 안 받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 어느 날 신광이라는 사람이 달마를 찾아옵니다.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겠죠? 당연히 달마는 거절을 해요. 근데 이 신광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움직이지 않아. 뭐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때가 눈이 펑펑 내리던 아주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신광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달마가 좀 이상하지? 이거 이러다가 두면 내일 죽을 것 같은데 그럼 내일 자기가 그 시체 치워야 되고 귀찮잖아?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눈이 새하얀 눈이 내리고 있는데 이 새하얀 눈이 내리는 것을 붉은 눈으로 바꾸면 너를 제자로 받아줄게 라고 해요. 넌나 같으면 어떻게 할래? 뭐 피토하는 거 아니야? 피토? 피토 좀 약한데 피토로 하면 그걸 붉게 물들일 수가 있을까? 신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팔을 잘라버립니다. 와우, 에이스야. 그러면 에이스인가? 에이스는 가슴 아니야? 에이스 말고 누구죠? 어쨌든 팔을 잘라가지고 샹크스인가? 샹크스 같은 느낌으로 하면 피가 막 솟구치겠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붉게 물들었다라고 해가지고 달마가 그런 의지적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는 너를 해가라고 부르겠다라고 해서 해가라는 이름으로 제자로 받아줍니다. 이 사람이 선종의 2대 조사가 되는 해가 스님이에요. 이렇게 해가를 데리고 열심히 살던 달마는 더 유명해지겠죠. 항상 이렇게 되면 이 달마라는 사람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다른 승려들이 볼 때는 달마가 좀 안 입고 오니까 달마를 죽이려고 독사를 시도하거든요. 달마가 먹는 음식에 독을 계속 넣어가지고 주는데 달마가 그걸 먹고 안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해가를 얻고 난 다음에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항상 많은 독들을 먹어왔는데
이제는 너를 얻어. 너는 해가를 말하겠죠. 해가를 얻었기 때문에 법을 전하였고 나의 일이 끝났구나라고 하면서 독이 든 음식을 먹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528년 10월 5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정확하지 않겠죠. 이후에는 달마가 죽었거든. 일단 스토리가 조금 더 있어요. 달마가 죽고 약 3년이 흐릅니다. 송운이라고 하는 중국 사신인데 다른 나라를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거든. 근데 어느 한 길목에서 달마를 만난 거예요. 달마가 유명하니까 얼굴을 알았겠지.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달마가 서쪽으로 갑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리고 송운이 중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달마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상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분명히 봤는데 며칠 전에. 그래서 놀라가지고 달마의 무덤을 파헤쳤더니 달마의 몸이 없고 집신 한 짝만 남아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주인공 달마의 생애였어요. 다음으로는 오늘 약간 마지막 순서 같이 앞에 달마가 1대 조사라고 했으니까 이후 지금까지 선종이 내려오면 수많은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몇 대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중국에도 따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불교도 다른 거예요. 신라 이후에 계속 넘어오면서 지금은 사실상 알 수가 없어요. 조계종이라는 것도 선종의 한 종파일 뿐이지 완벽하게 선종을 이끌고 있는 건 아니거든. 어쨌든 또 다른 달마의 제자들을 봅시다. 첫 번째 좀 중요한 제자는 해가? 그렇죠. 2대 조사인 해가입니다. 단비구법이라고 하거든요. 팔을 잘라서 법을 구했다. 위에 나왔죠. 팔을 잘라서 루피를 구했다. 근데 다음 세대에 남긴 거니까 뭐 비슷하네. 제자가 되기 전에는 신광이라는 이름이라고 했는데 위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조금의 스토리가 더 있어가지고 요거 한번 이야기해볼게. 해가가 팔을 자기가 자르긴 잘랐거든. 근데 오른팔로 왼팔을 잘랐어요. 왼팔로 오른팔을 모르겠어. 잘랐어요. 뭐 왼팔 자르지 않았을까? 자기가 오른손잡이니까 어쨌든 잘랐는데 그 팔을 자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죽었. 안 죽었어요? 죽진 않았고 2대 조사가 됐으니까. 근데 아프고 막 피도 나오고 정신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잘려나간 팔이 어디 있나 막 찾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달마가 갑자기 해가를 불러. 해가야 부르면서 갑자기 무언가를 던집니다. 그 순간에 해가는 누가 눈앞에서 뭘 던지니까 본능적으로 잡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팔이 잘린 것도 모르고 이 잘린 팔로 막 허적허적 거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신이 깨달음에 이뤘다라고 하거든요. 뭐라 그럴까? 내가 무엇 하나 잡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 또는 자신의 잘린 팔로 무언가를 자꾸 집착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 이렇게 제자가 되자마자 깨달은 인물이 바로 해가가 되고 그러니까 달마가 얘기했던 불린문자, 견성성불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입증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평생 팔이 없는 상태로 살거든요. 그래서 선종의 대표적인 외팔이로 불리게 되고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어? 보통 불교에서는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합장하잖아. 네. 이렇게 이렇게 합장해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하는데 소리인사에서는 특이하게 한 팔로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해가를 이제 기리면서 하는 그 행동 같은 거예요. 달마가 있던 곳이 소림사라고 했잖아. 소림사에서는 아직도 그 외팔이었던 해가를 이제 떠올리면서 한 손으로 인사를 합니다. 당연히 공식적인 유일한 제자가 되고 이런 해가에게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해가랑 같이 수행하던 어떤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담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해가와 함께 동당하던 어떤 형님 같은 분인데 이 담림이 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나가지고 팔이 잘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 팔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해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자기가 나가서 먹을 것을 막 구해주고 하거든.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해가가 담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음식만 쓱 주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담림이 화가 났어요. 내가 아무리 팔이 잘렸다고 하지만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해가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해. 형님 왜 화를 내십니까? 그냥 잘 먹고 치료만 잘 하시면 되는데 화를 내실 이유가 없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담림이 더 화가 나요. 나는 지금 팔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네가 그게 할 말이냐? 라고 하니까 해가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도 이미 팔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담림이 크게 뉘우쳤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해가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고통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마음을 다스리는 자세가 좀 남달랐던 것 같고
담림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인 것 같아. 꼰대와 임지의 대화 같은. 근데 내가 담림이었어도 마치 사람이 그런 게 좀 있잖아. 자격지심 같은 게. 평소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내가 팔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이러는 건가? 이런 좀 인간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해가가 좀 특별한 거지 담림이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난 좀 들던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팔 자른 게 그건 이상하지. 이 사람이 바로 2대 조사인 해가. 다음은 뭐 3, 4, 5 다 있는데 좀 유명한 사람은 6대 조사인 해능이라고 있어요. 해자 돌림이네요. 그건 아닌데 그냥 해능이야 이름이. 선종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평가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고 불림문자라고 하는 선종의 핵심적인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하고 널리 퍼뜨린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6대 조사가 되었냐. 5대 조사였던 홍인이라는 사람이 있어. 홍인이 해능에게 법을 주게 됐는데 다른 제자들 중에는 이 해능을 질투하는 사람이 또 생겨요. 스승님이 해능한테 법을 알려주면서 자기가 쓰고 있던 바루 알아요? 바루 공양할 때 바루인데 바루 그릇이거든요. 스님들이 식사하는 나무 그릇을 말하는데 거기에다가 음식을 먹고 깨끗이 씻어내고 하면서 이런 바루 공양도 수행 중에 하나야. 어쨌든 이런 상징 같은 그릇을 해능에게 물려주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거에 질투해가지고 내가 저 해능을 죽이고 바루만 뺏으면 자기가 6대 조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해능을 막 잡으러 가. 해능은 무섭겠죠. 도망을 열심히 칩니다. 근데도 붙잡힐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바루를 집어 던지고 몸만 피해. 그 떨어진 바루 그릇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이것만 주면 내가 6대 조사가 되는 거니까 그 그릇을 주려고 하는데 줍힐까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야. 그걸 보고 있던 해능이 뒤늦게 나와가지고 자신이 한 손으로 가볍게 그 그릇을 딱 듭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좀 멍청한 것 같긴 한데 뭐 해능을 인정했다더라. 가르침이라는 것은 욕심으로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느꼈다라고 하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6대 조사인 해능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후에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좀 만들다 보니까 중요한 조사들은 좀 높이고 나머지 사람들을 좀 일부러 좀 낮춰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까지 해가지고 달마의 제자들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들었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네. 달마가 누군지는 몰랐을 것 같은데 들어봤겠지만 맞아요. 어떻게 들었어요? 그냥 뭔가 좀 캐릭터 같잖아요. 달마도 속의 달마는. 근데 뭐 실존 인물인 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죠? 실존 인물은 거의 확실한 것 확실한 같아. 것 같아요. 근데 기록이 조금 나중에 과장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재밌네요. 달마도 이런 것도 많이 봤을 테고 근데 맞아요. 또 달마야 놀자 이런 걸로 우리는 좀 문화적으로 그냥 익숙히 들어봤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리고 그 보리랑 달마 다르마 보리 다르마 보리 이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이런 말이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치, 불교 그치. 용어였다는 걸 몰랐는데 불교 용어라는 걸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사실상 한반도에 뭐 한 2, 3천 년 정도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다 보니까 되게 좀 많이 우리도 모르게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 학계에서는 물론 이제 이런 선종이라는 불교 자체가 뭐 그냥 중국에 있는 도교 있죠. 도교 같은 것을 그냥 뺏겨가지고 만든 거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달마가 낱낱이 말했던 것처럼 실존 인물이 아니지 않나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기록을 좀 찾아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분명히 좀 실존하고 선종이라는 종교를 직접 어느 정도 중요한 토대를 닦은 사람 정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훗날에 가공이 많이 된 것도 사실이고 재밌는 인물이지 뭐. 맞아. 소림사 얘기도 더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소림사도 사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달마가 있었던 시기에 소림사는 아직 없었다. 뭐 이런 카드라도 있는데 소림사를 만든 건가 달마? 달마가 보면 되게 신체적인 능력도 좋아가지고 뭐 무술 같은 걸 잘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래. 그리고 뭔가 들어갔는데. 그리고 달마가 약간 요즘 그런 약간 벽 보고 멍 때리고 막 그런 거 많이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반? 벽관수련. 벽관수련? 면벽수련 이렇게 부르죠. 면벽수련. 아무튼 그러고 막 공 막 허무주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요새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요새 좀 힙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달마도 같은 거 이렇게 좀 이렇게 가방에 붙이고 다니며 이런 유행이 되면 재밌겠네. 마지막으로 이런 거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달마가 죽고 나서 성운이라는 사신을 만났다고 했잖아.
어떻게든 뭐 우리가 믿을지 말지는 개인 선택이지만 다시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쪽으로 간다라고 했어. 다시 태어난 곳으로 가는 건가? 왜 서쪽에서 왜 왔잖아요. 동쪽으로 갔다 했으니까 원래는 태어난 건 서쪽이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서 뭐 하려고? 나 같은 뭐해? 그걸 돌아가서? 어쨌든 내가 동쪽에서 얻은 깨달음을 서쪽에 퍼뜨리지 않을까? 아, 더 이렇게 서양 더 멀리 쪽으로 또 좀 퍼뜨리고 좋게. 저기 뭐 유럽 같은 데 말하는 건가? 아, 그러니까 더 자신의 어떤 좋은 가르침을 더 많이 퍼뜨린다. 그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어차피 동쪽으로 간 이유 자체도 그런 거니까. 사실상 이것도 답이 없긴 한데 막말로 성운이라는 사람이 직접 봤는지 안 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그냥 받아치고 막연하게 상상을 해보면 달마가 평생에 걸쳐가지고 설했던 바는 별거 없어요. 계속 반복되지만 불림문자, 견성성불, 합해가지고 이입사행론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거를 단순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자꾸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뭐 문자라든지 말 같은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매달리지 말고 심지어는 양무제 같이 보시를 많이 한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발 닦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네 마음이나 좀 들여다봐라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정리를 하면 즉 너 자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도상으로 보면 중국이 오른쪽에 있고 인도가 왼쪽에 있거든요. 즉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명확해. 스승님이 가라고 했잖아. 그렇다면 다시 중국에서 서쪽으로 갑니다라고 했던 거는 인도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가르쳤던 것 스스로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했던 뭐 이야기가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상상이니까 뭐 답이 없는 문제여 가지고 한번 저도 대본을 쓰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어쨌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해주니까 뭐 다행이고 다음이 아니군요. 다다음 시간에는 달마의 유일한 가르침 달마론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불교뿐만 아니라 뭐 기독교 안 한 지 한참 됐잖아. 이런 종교 스토리 계속 할 거거든요. 다음에는 달마론을 읽으면서 또 종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